편집 B. 슬레이트 치우부터 다시 해야지. 어제 뉴스 나온 게 카카오뱅크 넷마블 블록딜 소식에 현재 이제 5%대 하락,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고, 넷마블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5천억 규모에 대한 블록딜이 나왔습니다. 요 얘기를 좀 잠깐 하면, 여러분이 그 아파트 살 때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내가 투자를 처음에 해놓고 여기서 처음에 산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뭐 액면분할 하기 전까지는 막 200만원 300만원 그랬었잖아요. 지금이야 뭐 10만원을 가네 마네, 지금 뭐 7만원이 깨지네 마네 지금 그러고 있지만, 자 그렇다면 예전에 200만원 300만원까지 갔었던 시절, 거기를 떠나서 그 이전에 삼성전자가 20만원이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20만원이던 시절에 누군가는 20만원에 사서 수익을 냈어요. 자, 그래서 30만원, 50만원에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매도를 했다 이거죠.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해요. 그럼 30만원에 대해서 이득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또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또 내려가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고, 또 여기서 또 누군가 매수한 사람 있고, 여기서 만약에 이 매도라는 얘기가 처음에 20만원에 매수를 한 것도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산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누군가가 10만원에 산 것을 20만원에 판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 50만원 매도다 라고 하는 이 얘기에 같은 말,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이거 뭐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아예 같은 말입니다. 50만원을 누군가 50만원에 누군가 매도를 했으니까 매수를 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50만원에 매수를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람은 주가가 내려갔을 때 손해를 보겠죠. 이 사람은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가 뭐 한 40만원 정도 됐다, 그러면 10만원 정도 손해예요. 마이너스 10만원 정도 지금 손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팔았다, 그러면은 10만원 손해를 보고서 이제 게임이 끝난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누군가가 또 매수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40만원의 매도를 또 하고 나서 매도를 했다는 얘기는 또 누군가가 40만원에 매수했다는 얘기, 요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매수를 한 사람은 주가가 또 일정 부분 또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올라갔다. 지금은 70만원 정도가 됐어요. 자, 그럼 70만원 정도가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매도를 했다. 자, 그럼 30만원에 대해서 수익이 또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매도를 해요. 자, 이 얘기를 또 바꿔서 표현을 하자면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 요렇게 또 표현이 되는 거죠. 70만원을 또 매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른 그림으로도 그래야겠죠. 예를 들면 뭐 파랑색,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사람이 산 거니까. 그럼 70만원에 대해서 누군가 매수한 게 됩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제가 아파트로 한번 비유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도 일정 구간 이 가격이 올라가다가 전매 제한이 풀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매도를 막 하죠. 이사 가니까 전매 제한 풀렸으니까 팔아야지. 그러고서 이제 이사 가는 사람이 생기지만, 누군가는 그 가격에 다시 사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주식 거래할 때 항상 거기 표에 떠는 게 거래량이라고 떠 있지 않습니까? 예, 거래량이라고 이 캔들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표시해주는 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매수 플러스 매도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착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건데, 절대 요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팔았네? 요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팔았네 라는 표현은 누군가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샀네 라는 얘기는 누군가 팔았네 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 다른 관점에서 이걸 응용해 가지고 한번 다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특정일 상한가로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거는 아니고 이제 어제 거죠. GH 신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분봉을 이렇게 보면은 짠, 이렇게 띄워서 봤을 때 현재 상한가, 어제 거 상한가죠. 어제 상한가에 간 거. 자, 요걸 지금 보시면 좀 차트가 지저분하네. 이거 잠깐만 끌게요. 깔끔하게 좀 이평선도 끌게요. 이평선도 끄고 그냥 캔들만 딱 깔끔하게 한번 보세요.
며칠 전 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8일 거가 아니라 12월 6일 거? 요런 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상한가에 갔었던 12월 6일, 여기죠. 요거는 지금 거래량이었고, 12월 6일, 지금 요거죠. 자, 여기를 보시면, 상한가에 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상승 가격 제한폭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만 여기에 잔뜩 이렇게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 이후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여기서부터 상한가에 누군가가 거래를 하게 된다. 여기에 지금 중간에 거래량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좀 중요하겠죠. 여기 지금 거래량이 하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상한가에 걸어 놓은 건데 누군가가 매도를 하면서 거래량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거래가 한 번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에 갔다 그러면은 살려는 사람만 잔뜩 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팔려는 사람이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갖춰지기도 합니다. 그런 게 좀 위험한 요소이기도 하죠. 몇 개를 더 볼게요. 지금 좋은 사례가 안 나오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상한가에 가서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가 하락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겁니다. 액션스퀘어도 상한가에 간 것은 여기지만 거래량이 발생된 거는 이제 1시 45분에 거래량 하나가 발생된 게 있거든요. 그리고도 상한가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버텼던 건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진다 그러면 그냥 상한가 직후에 바로 수직 하락합니다. 몇 가지 케이스를 더 보죠. 이것도 12월 3일 상한가죠. 12월 3일 상한가 좀 요겁니다. 거의 장막판에 상한가가 나온 거라서 이거는 표시가 안 됐고 며칠 전도 더 들어가 보죠. 12월 2일 뭐 최근에 이제 우선주가 상한가 간 게 많아가지고 12월 2일도 여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한가에 마무리가 됐는데 자 여기서 상한가로 끝났죠. 자 근데 팔려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요. 계속 팔죠. 요런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렇게 이 상한가를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뒤로 밀린다는 얘기죠. 자 다시 돌아와서 거래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누군가가 샀다, 누군가가 팔았다 단정 지으면 안 된다. 요 얘기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보호예수가 풀렸던 종목들이 있었죠. 뭐 SKIT라든가 또 뭐였죠? 하여튼 몇 개 종목들이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대형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우려들을 좀 하시면서 주가가 내려갔었는데 주인이 바뀐 건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초기 투자자가 팔고 누군가에게 팔았다 이건 맞는데 그거를 매도를 한 걸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가야 된다? 이거는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둘이 연결되어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주인이 바뀐 거랑은 기업의 가치가 바뀐 거랑도 상관이 없죠. 근데 어차피 그 사람은 여기서 매도를 했다는 사람은 충분하게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블록딜이 발생을 했고 넷마블이 이 카카오뱅크를 매도를 했다. 그걸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 금액이 얼마였죠? 5천억을 팔았고 1조 땐가 수익 1조 지분 블록딜 나섰다. 지금 요거였었죠. 그만큼 이득을 본 거니까 카카오뱅크에는 사실 큰 영향은 없다. 그러니까 넷마블 입장에서 보자면 돈이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이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블록딜이라는 것을 할 때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뭐 우전사업본부도 마찬가지고 넷마블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뱅크에다가 도로 가지고 가서 야 이거 휴지 조각이니까 니네가 소각하고 나한테 돈으로 줘 이랬으면은 멱살 잡고 싸워야 되고 돈을 주네 마네 뭐 나눠서 돈을 갚네 이러면서 회사의 큰 악재가 됐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거래가 된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하면서 장중에 이걸 꺼내겠다? 마치 이제 자사주 취득이나 아니면 자사주 소각처럼 자기네가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넷마블이 가지고 있었던 지분을 시장에다가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겠다?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 자체를 블록딜로 했거든요. 저 블록딜이라는 게 시장 끝나고 나서 한 번에 내가 뭐 5천억 팔 건데 5천억 한 번에 사시려면 좀 비싸시죠? 제가 한 4,500억에 좀 이렇게 할인해 드릴 테니까 한 번에 사가실 분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하면 기관이나 외인 중에서 나 요만큼 사갈게 나 500억이요 1,000억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뚝뚝 잘라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덩어리로 가져가기 때문에
마치 테트리스로 쪼개가지고 가져가듯이 거대한 블럭 하나를 테트리스 해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가져가듯이 그림으로 보자면 이제 이런 거죠. 블럭이 이렇게 있는데 그 블럭을 저는 요만큼이요, 저는 요만큼이요 이렇게 찢어가듯이 요렇게 가져갔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블럭 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넷마블은 이 종목을 블럭딜로 매도를 했지만 누군가가 이 종목을 이 블럭으로 나눠가지고 매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바꿔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물론 뭐 저희가 지금 뭐 거래원 입체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누가 가져갔다 이걸 지금 추적하고 있진 않아요. 자, 근데 뉴스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단순하게 카카오뱅크를 넷마블이 5천억을 판데 굉장히 악재처럼 보여요. 그쵸? 자, 근데 요 뉴스와 동시에 그럼 누가 샀대라는 뉴스가 나오면 더 좋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같은 얘기잖아요. 자, 근데 카카오뱅크를 넷마블이 판대, 넷마블이 매도했대. 요 뉴스는 알려지지 않고 만약에 바꿔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모건스탠리라든가 뭐 외국인 계좌에서 누가 좀 샀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은행이다, 하나은행 쪽에서 아니면은 뭐 연기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뉴스는 알려지지 않고, 자, 오늘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카카오뱅크 모건스탠리에서 2천억, 하나은행에서 2천억, 연기금에서 1천억 매수에 나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그러면은 왠지 또 호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카카오뱅크를 누군가 열심히 사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난 더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매수에 가담을 하겠다는 건데, 무슨 뭐 100억, 200억 무슨 짤짤이도 아니고 뭐 10억, 20억도 아니에요. 2천억 그냥 덩어리 덜컥 그냥. 어쨌든 누군가가 저 많은 물량을 싹 다 사갔다는 거잖아요. 넷마블은 팔았지만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누군가가 샀다. 그것도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카카오뱅크라는 회사가 뭐 NFT를 하려고 테마에 묶여있고, 뭐 메타버스도 할 수 있는데, 뭐 CJ와 네이버의 제휴처럼 카카오뱅크와 넷마블이 둘이 같이 하면 참 좋았을 텐데, 플랫폼 회사니까. 근데 왜 그냥 단순하게 주식 투자만 했다가 빠지는 거야? 그런 건 좀 아쉬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동안에 카카오뱅크랑 넷마블 간의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사업을 할 그런 계획도 없고 그냥 단순 투자했다가 투자한 것을 뺀 거죠. 그거 다 이제 매도한 거니까. 뭐 결국에는 다 같은 얘기예요. 넷마블에서 매도를 하겠다. 그냥 마치 어떤 사모펀드 한 군데에서 내가 그냥 수익을 많이 내서 카카오뱅크 그냥 팔려고 한다. 근데 뭐 하나은행 2천억, 연기금 2천억 이렇게 그냥 덜컥 사갔다. 호재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대화의 시작은 넷마블이 매도를 했다. 이것이 악재는 아니다. 일단 중간에서 생각해보자. 이게 뭐 악재일 수도 있어요. 악재일 수도 있고, 뭐 반대로 말해서 이거는 호재일 가능성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좀 보자. 카카오뱅크의 매도에 대해서 중간에서 이쪽은 호재고, 이쪽은 악재다.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여기일 거잖아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뭐 5%대 하락하고 있으니까 카카오뱅크 큰일 났네. 넷마블에서 매도하고 난리가 났구만. 더 파는 거 아니야? 팔리는 사람들 많아지면 어떡하지? 투심이 그냥 뭐 다 던지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요리 와서 여기서 같이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왜? 이런 호재들도 있어요.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가운데서 보자. 애초에 카카오뱅크를 매수할 때부터 같은 얘기입니다. 애초에 매수할 때부터 가운데부터 보는 거죠. 호재와 악재를 놓고 봤을 때는 5대5인데, 얘를 뭐 플랫폼 회사로 보자니 뭐 지금 앞으로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 좀 더 멀고, 뭐 은행으로 보자니 뭐 지금 PER이 굉장히 높고, 뭐 PBR로 보자니 또 애매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어쨌든 호재라고 생각해서 매수한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카카오뱅크로 다시 돌아가서 카카오뱅크 현재 상황에서 오늘은 4.89%대 내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좀 더 확대 해석해요. 그러니까 블록딜을 통해서 넷마블이 빠져나가고 추가로 시장에서 더 던질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팔면 어떡하지? 1000억대 매도세가 나오면 어떡하지? 보호해서 걸려 있었던 기업들이 갑자기 매도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12월 8일 거 기준으로 지금 기관에서 매수세 있었고, 지금 여기에는 표기가 이게 블록딜이 된 거예요. 하겠다는 거야. 할 거라는 얘기야. 블록딜 소식인 거죠. 지금 뭐 수요조사를 하는 거야? 다 처분한 거 아니에요? 처분 예정이야. 처분을 한 거야. 지금 여긴 표시가 안 돼 있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처분을 했든 아니면 처분을 할 예정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여기에만 표시가 되지,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만약에 뭐 시장가로 던졌다, 5천억을 뭐 시장가로 던졌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그 정도까지 내려가는 탄력도 아닙니다. 지금 한 4% 정도 밀리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게, 카카오뱅크 별 문제 없으니까 그냥 존버나 하세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어차피 카카오뱅크를 처음부터 저희가 거래를 할 때는, 제가 이걸 저희 카톡방에서 들여서 하는 얘기예요. 원래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카카오뱅크 상장했을 때 가격이 여기 부근으로 형성이 됐었죠. 뭐 청약가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청약일에 참여한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거니까. 근데 대다수의 거래량이 여기서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선을 여기다가 그려놓고 보시면 굉장히 깔끔해요. 위, 아래, 위, 아래. 한가운데 관통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비단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거래량이 잡혀 있었던 종가 그 부근에다가 선을 그리면 차트를 관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선이 이후에도 계속 쓰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올라가고 있는 이 와중에도 그래 69,7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너무 많이 올라갔다, 내려오겠지. 너무 많이 내려갔다,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상쇄하는 또 다른 거래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얘가 계속 쓰여요. 재밌는 거는 9월에도 비슷한 거래량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또 공교롭게 69,700원이에요. 즉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카카오뱅크의 밸류에이션이 7만원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두가 비슷한 가격으로 형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정작용으로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되는 중고시장을 보면 이 현상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상품권 하나가 뭐 무슨 상품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뭐 해피상품 실제 있구나. 해피상품권 말고 뭐라고 할까? 어쨌든 뭐 무슨 행복상품권이라고 할까? 그래, 행복상품권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10만 원에 팔려요. 근데 그 10만 원의 상품권을 사면 그걸로 동일하게 10만 원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현금으로 쓰는 게 훨씬 낫지. 상품권으로 바꿔서 쓰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품권의 가치가 현금보다는 좀 더 떨어지겠죠. 그럼 95,000원 아니면 뭐 92,000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그 행복상품권 그 전용 샵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아이패드 40만 원짜리가 20만 원에 팔고 있다. 근데 그걸 살려면 행복상품권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만 원짜리,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행복상품권을 15만 원에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득인 거잖아요. 맞나요? 5만 원, 20만 원, 40만 원 하려면 3장 필요한데 3장 필요하면 5만 원, 5만 원, 5만 원이니까 비슷할 것 같다. 어쨌든 그거를 중고시장 안에서 사람들끼리 가격을 서로 형성을 하잖아요. 제가 이 가격에 사면은 사도 손해인데요 라면서 안 파는 사람들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고, 만약에 일정 부분 올라가다가 아까 팔던 아이패드가 만약에 품절됐어요. 그러면은 행복상품권 사가지고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또 가격이 폭락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 계속 이제 서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건데, 카카오뱅크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수요와 공급으로 봤을 때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힘의 균형이 7만 원에 딱 맞춰져 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카카오뱅크 처음에 거래하고 싶으시다면 7만 원 넘어갈 때 거래하시라. 깨졌죠?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난번에 이제 이동평균선이 다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외인들이 또 주로 보고 있는 차트니까 지수 차트로 변경을 해서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수를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5일선, 15일선 골든크로스로 보자면 요런 자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 요 자리는 5일선과 50일선을 골든크로스, 그리고 그 이후에는 15일선과 50일선을 골든크로스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거래량이 또 발생이 됩니다. 지금 얘 때문에 왜곡돼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이 뒤를 요렇게 보면은 얘도 빼볼까요? 얘도 빼고 요렇게 확대해 볼게요. 그럼 거래량이 더 잘 보이죠?
거래량이 발생된 구간들이 전부 골든크로스 아래쪽입니다. 그 골든크로스 남은 부분들을 선으로 그려볼까요? 여기서 골든크로스 났고, 여기서 골든크로스 났죠? 요렇게. 모든 거래량은 다 밑에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 사람들은 지금 다 수익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보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 시작한다? 그럼 매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거래량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죠? 거래량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래서 최근에 거래가 주로 일어났었던 가격대를 보면 6만원에서 6만 5천원 사이에서 주로 거래가 됐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내리더라도 지난 한 2달간 카카오뱅크를 산 사람들은 손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수익 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만 해도 지금 플러스지 않나요? 만약에 한 일주일 전에 사셨다. 그럼 물렸을 거예요. 여기서 샀으면. 근데 골든크로스 북은 여기에서 샀거나 아니면 이 거래량이 많은 구간에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면 지금 현재 플러스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후에는 거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뉴스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에 블록딜이 생겨서 주가가 앞으로 내려간대.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블록딜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주가가 내려간다? 그럴 수는 없어요. 블록딜, 만약에 아까 얘기한 걸로 돌아가면 블록딜을 해서 누군가 사갔어요. 뭐 모건스탠리 하나은행 연기금에 샀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넷마블에서 판 걸 누군가 사갔는데 이 사람들 기준으로 얘들이 뭐 바보예요? 뭐 그냥 넷마블 야 니네가 좀 돈 좀 벌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받아줄게. 그래 내가 5천원 줄 테니까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돈을 줬을까요? 카카오뱅크가 좋다고 판단이 돼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자금 집행해서 매수를 들어왔을 거잖아요. 응, 매도 나왔다, 맛있난다, 중고로 싸게 나왔네, 냅다물어. 이렇게 매수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했겠죠. 카카오뱅크가 좋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자기들이 산 가격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선택지는 두 개예요. 아, 우리가 잘못 샀나 보다. 좀 더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택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산 거보다 더 내려가네? 나는 이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더 담아야겠다. 더 많이 담아놓고 주가가 올라가면 저 위에서 팔아야겠다. 지금은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에 추가적으로 가담을 하겠죠. 요런 관점이 가능합니다. 이거 오히려 블록딜이라고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것은 넷마블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처음에 넷마블이라는 것이 저기 카카오뱅크가 처음 이제 지금이야 이거 뭐 가격이 지금 한 6만 원 정도 하지만 상장 전에는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겠죠. 예를 들어서 넷마블이 카카오뱅크를 2만 원에 샀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지금 6만 원까지 갔었었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만 원이 되면 손해인가요? 4만 원이 되면 손해예요? 3만 원이 되면 손해입니까? 손해가 안 나요. 오히려 넷마블 입장에서는 카카오뱅크를 관망하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니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근데 이거를 카카오뱅크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 뭐 한 5년 10년 있으면 더 올라가겠지. 그걸 존버를 할 수도 있지만 난 그래도 지금 3배나 뻥튀기를 시켰으니까 나는 매도하고 빠질게.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넷마블 입장에서는. 자, 근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넷마블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관망으로 볼 텐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XX은행에서 샀다고 칩시다. XX은행에서 6만 원에 이 회사를 샀어요.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관망을 할까요? 오히려 여기에서는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산 거보다 싸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나 주가를 올리려고 의도한다든가 이런 걸 떠나서요. 내가 산 가격 6만 원에서 물론 할인을 좀 받겠죠. 그래서 뭐 내가 한 뭐 5만 원에 샀다고 칩시다. 5만 원에 샀는데 지금 주가가 5만 원으로 내려왔어. 근데 내가 원래 샀었던 금액이 5만 원이야. 근데 내가 처음에 샀었던 게 2천원밖에 못 샀거든. 기회네? 찬스네? 여기서 오히려 추매를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수를 또 해줘. 또 해줘. 또 해줘. 또 해줘. 또 해줘. 이러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버텨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나는 네 얘기를 믿지 못하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저도 지금 이 부분부터는 안 찾아본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자, 블록딜이 나온 회사들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그러면 검증을 해줄게.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 그죠?
자, 블록딜을 예를 들어서 한 뭐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니까요. 2020년 12월 말부터 요거를 1월 1일부터 이렇게 해볼까요? 1년 동안 작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의 데이터입니다. 블록딜의 약세 셀트리온 헬스케어 2020년 5월 27일입니다. 봅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020년 5월 언제라고? 5월 27일이에요. 5월 27일에 블록딜을 했대. 블록딜을 여기서 했대. 5월 27일이 여기잖아. 그래서 약세라는 거야. 약세래. 내렸대. 이거 뭐 웃기지 지금 이걸 보면. 5월 27일 종가에 선 그려볼게요. 85,500원이에요. 여기야. 아,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블록딜을 한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상장 전부터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든 뭐 이 사람은 지금 수익을 많이 낸 거예요. 아니면 3만원에서 8만원까지 주가를 올라가는 동안 수익을 내서 여기서 매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누군가는 85,000원에 샀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단돈 1,000원이라도 올라야 이득이야. 그러면 3만원에 산 사람은 85,000원까지 이미 갔어. 그러면 여기에서 뭐 그렇게 막 적극적일까요? 더 사! 더 올려! 뉴스도 좀 띄워봐! 뭐 이러면서 주주들을, 주주 입장에서 회사를 압박할까? 그럴 이유도 없어. 이미 두 배 뻥튀기 냈는데. 급할 거 없다는 얘기죠. 내려도 돼. 내려도 흥, 올라도 흥. 그냥 그러고 말겠죠. 내 85,000원에 산 사람은 1,000원만 내리더라도 막 달달달 하겠지. 회사 쫓아가서, 야! 뭐 주주가치 제고 안 해줄 거야. 뭐 이러면서 따지겠지. 뭐 나만 해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심지어 더 올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판게 호구지 지금 보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략 한 30%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예요. 작정하고 샀단 얘기지. 블록딜 산 사람은 완전 개꿀. 땡큐! 그러고 산 거 아니에요 지금? 또 볼까? 신풍지향 블록딜 미스터리. 해외 펀드에 팔았는데 외인 지분은 감소. 요런 거 좀 그러니까 패스하고 봅시다. 스튜디오 드래곤 1,700억 블록딜. 할인율 매수 주체 아쉬워. 그래도 봅시다. 4월 7일이에요. 스튜디오 드래곤 2020년 4월 7일이래. 4월 7일 어디야? 4월 7일 요거네? 요거 거래량 있네. 거기다가 종가 이렇게 선 그려볼까요? 이렇게 75,000원. 아니 주가 폭락했습니까? 75,000원은 죽어라고 한 게 왜? 치들이 산 가격이 있으니까 최근 들어 거래량 중에 제일 세요. 상장 이래 최대 센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전에 잔뜩 들고 있었던 사람이 여기다가 던졌는데 이거 바꿔 얘기하면 블록딜 가격을 안 깰려 가지고 용을 쓰고 있다는 얘기지. 왜냐면 그 여기 와? 사버려 그냥. 사버리는 거지. 지금 여기도 보면 내려? 응 사? 응 내려 사? 응 사? 그래서 여기까지 갔어요. 이것도 지금 75,000원짜리가 11만원까지 갔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 팔았느냐? 그거는 알 수 없죠. 지금까지 들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75,000원이 깨느냐를 보면 돼요. 75,000원이 깨지면 얘들이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쉽지 않습니까? 나 이거 준비해온 거 아니에요. 지금 뉴스 저랑 같이 검색했잖아요. 무상증자 앞둔 휴젤 22만여 주 블록딜. 이것도 한번 봅시다. 2020년 6월이죠? 2020년 6월입니다. 뭐 옛날에 리딩할 때 써놓은 건데 이 날짜를 정확하게 봅시다. 2020년 6월 30일이에요. 6월 30일. 거래량 여기 있네. 요거잖아요. 뭐 이거는 제가 선 그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대충 그리면 여기 선 그려놓은 게 여기네. 같은 거네. 이미 선을 그려놨구만. 156,000원에. 저는 뭐 다른 의미로 선을 그려놨는데 어쨌든 뭐 같은 자리네요. 거의 같네. 여기나 뭐 하여튼 거기쯤 된다는 얘기지. 그 가격을 여기서 지금 블록딜을 해놓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휴재를 한참 전부터 사가지고 그냥 뽕튀기 되니까 판 거예요. 15만원 정도 갔으니까 뭐 이때 만약에 샀다 그러면 5만원에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다가 3배잖아요. 그 이전에 상장 전부터 들고 있어서 그럼 뭐 거의 한 10배 가까이 수익을 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완전 땡큐지. 그런 상황에서 지금 15만 6천원 정도 여기에서 누군가한테 블록딜로 던졌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대로 그러니까 새로운 사이클이 돈다는 거예요. 새로운 바람이 분다. 그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그래서 이게 약간 그 도시개발의 딜레마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살고 있는 사람들 내보내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또 재개발하면 그 사람 나가고 그럼 또 사람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원주민은 누가 남냐. 그거를 이걸 자본주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땅을 누군가는 10만 원에 그 조선시대부터 갖고 있었어. 그때 당시에 뭐 엽전 열랑에 샀어. 그랬는데 조선시대 끝나고 나서 뭐 구한말 끝나고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한 10,000원에 땅을 판 거야. 그래서 강남 땅을 그래가지고 10,000원에 샀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당시에 그거를 뻥튀기를 했으니까 막 뭐 기와집 막 뭐 10채 사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겠지. 근데 그걸 10,000원에 산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은 손해 봤을까? 뭐 강도를 당하지 않고서야 뭐 강남에다 집을 샀는데 그거 올라가겠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는데 나중에 강남에 막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대. 그래가지고 집을 헐어야 된다는 거야. 나 나가기 싫은데. 아니 근데 돈을 1억을 주겠대. 나 10,000원에 샀는데 1억을 주겠대. 와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갔겠지. 그럼 시골에 가가지고 집을 100채는 샀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그거를 또 1억에 산 사람은 그 사람은 또 호구일까? 아니죠. 그 1억에 산 사람은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또 그 재개발 그 조합 등록해가지고 그걸 또 10억으로 튀었을 거 아니야? 그 10억으로 튀운 사람은 지금 또 10억에 튀어가지고 팔아먹고 나갔어. 그러면 또 그걸 10억에 산 사람은 또 30억까지 또 먹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다? 땅값이 오르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잖아요. 부동산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너무 급등하면 이제 조정받을 수는 있는 거지만 공시지가 올라가는 거 같이 주식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지. 회사가 망해?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회사가 성장을 하니까 예시 몇 개만 봐도 금방 알겠는데 뭐 헬릭스미스 HLB 뭐 이런 거는 좀 그렇고 다른 거 볼까요? 액토즈 소프트 카카오 게임 지분 0.9% 불. 이 0.9% 이런 건 좀 의미가 없고 셀트리온 또 나오네. 뭐 좀 규모가 큰 거. 야 어마어마하게 진짜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여기 있네. 부광약품 1,009억 블록딜. 왜? 2020년 7월이죠. 부광약품 볼게요. 2020년 7월. 야 이건 잘 팔았다. 진짜 최고점에서 팔았네. 이거 산 사람은 지금 물렸겠네 완전히. 얼마라고? 7월 23일? 야 7월 최고점이야. 여기서 팔았어? 야 이거 비즈니스가 아주 그냥 어마무시하다. 여기서 팔았어. 이거 지금 여기서 산 사람은 지금 이제 이거 땅을 치고 있겠네.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저거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뭐 또 다른 사례를 또 봅시다. 사은펀드 IMM 헬릭스미스 블록딜 뭐 규모 컸어도 와 뭐 이렇게 많이 팔아? 이런 블록딜 나온 게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테슬라 있고 제넨바이오 블록딜 없어. 근데 어쨌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거의 그 가격 중심으로 해서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 추가로 하면 거기서 이제 수익을 내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접수됐습니까? 예,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개념을 알았어. 뭔 소린지는 알았겠고 거래량이라는 것은 매수와 매도가 같이 있는 거니까 그냥 악재로 치부해버리지 말자. 호재로 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블록딜 나면 오히려 올라가는데? 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호재를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죠. 지금 5% 내리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올라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약간 가운데로 와서 한가운데서 보자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이제 그러면 호재와 악재가 정리가 됐죠. 악재는 시장이 지금 별로 안 좋게 보고 있는 게 악재인 거고, 호재는 블록딜 하면 올라가던데? 새로 산 애들이 있구나. 걔들이 이득을 보려면 주가가 올라가야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그건 객관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자, 다시 보기에도 이제 몇 가지 관점이 생겨요. 거래량이 있었으니까 그 매수를 기존에 거래를 했었던 애들과 지금 블록딜을 해서 들어온 애들, 그리고 청약을 받았던 애들과 청약 이전에 갖고 있었던 애들, 플레이어는 총 4시예요 현재. 자, 근데 청약 이전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 중 지금 넷마블이 우정사업본부가 한번 매도를 했고 넷마블이 매도를 했죠. 그럼 매도 하면 주가 폭락해야 되는데 폭락이 아니죠. 시장에서 던진 게 아니라 블록딜이잖아요. 그게 플레이어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플레이어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리고 청약일에 들어왔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물려있는 거 7만원에 물렸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손해 중이죠.
자, 두 번째 플레이어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플레이어는 저점에서 산 애들 있죠? 거래량 여기서 지금 산 애들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선을 다시 그려보면 아까 매수했었던 거 지금 여기 아까 뭐 6만원에서 뭐 얼마 사이라고? 여기 사이에서 매수했잖아요. 6만 5천원 사이에서 이렇게 매수한 거잖아요. 그럼 플레이어들을 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블록딜이 날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블록딜을 한 거냐 안 한 거냐를 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이다, 오늘 이거 거래량이 블록딜로 생긴 거냐 아니면 블록딜로 인한 악재로 인해 생긴 거냐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만약에 이게 블록딜이었다, 그런 전제로 보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총 플레이어가 넷에 대해서 선이 다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종가로 끝난 이후에 오늘 저가를 다시 깨 비중을 줄이시면 돼요. 이게 결론이지. 즉 오늘 종가가 지금부터는 종가라고 봐야 돼요. 2시 50분부터 3시 20분 사이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1%, 2%대 그냥 살살 움직이다가 끝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분봉으로 이렇게 보면 거래량 나왔었던 거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이후에는 지금 밀리지를 않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또 깨?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다가 여기까지 가니까 이걸 또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카카오뱅크를 들고 계신다? 63,500원을 스탑 가격으로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스탑로스에도 세팅을 해놓으세요. 만약에 내일 밀려? 자르면 돼. 아까 얼마라고? 63,500원? 거기다 선을 그립시다. 63,500원 이렇게 그려놓으면 돼. 여기 좀 중요한 선이니까 선 색깔을 좀 딴 걸로 바꿔놓읍시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진하게. 요게 좀 자를 거야. 그러고서 그 다음번에 매수는 어디서 하면 돼? 다시 얘들이 매수하기 시작했었던 이 저점에서 거래량 만들어서 올라오기 시작했었던 걔들이 더 매수를 해주면은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거잖아요. 그때 매수하면 돼요. 대충 65,500원 정도 되겠네. 요거를 초록색으로 선을 바꿔놓고 요렇게 요것도 선 좀 진하게 요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위에 건 필요도 없어. 요것도 필요도 없어. 요렇게 선 그려놓으면 끝나요. 63,500원 깨져? 그러면 자르고 65,500원 넘어가? 또 사면 돼요. 이걸 가지고 뭐 어떡하지? 올라가야 되나? 오를 이유가 있는데 오르면 좋겠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겠지. 오르게 해주세요. 제발 님. 막 이러면서 뭐 머릿속으로 공상만 하다 보면 졸리기만 하고 잠만 오고 그냥 머리만 복잡하지. 명확하게 자기의 기준을 딱 세워놔야죠. 결론은 63,500원 깨지면 줄이고 65,500원 넘어가면 사자. 이거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심란해하니까 타이트하게 잡았죠. 이거 뭐 제 개인 거래라고 친다면 난 이거 깨질 때까지 이거 뭐 그래서 왜 뭐 그냥 그러고 말 것 같긴 한데 이거 깨 좀 자르세요. 어쨌든 카카오뱅크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기 나온 김에 삼성전자를 좀 잠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도 기사가 떴어요. 삼성전자 뭐 개인들이 떠난다? 뭐 이게 언제부터 삼성전자가 개인 종목이었어. 상속세 내려면 배당을 늘려야 삼성전자 주가 오를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삼성 주식을 팔아서 그걸로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걸 팔아야 상속세를 내기가 더 좋다 이거지. 참 사람들 열심히 산다 정말. 그쵸? 그래서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돌리고 있어 지금. 심지어 뉴스에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네. 어쨌든 그렇다 치고, 이거는 2020년 뉴스구나. 초기화 시킵시다. 어쨌든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 그래 오케이. 자, 삼성전자에 지친 개미들 일주일 만에 2천만 주 넘게 팔았다. 팔든지 말든지. 이건 외국계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를 자꾸 왜 가끔 그런 경우 있죠. 회사에서 이 회사를 누가 읽었는데 이거 뭐 나 없으면 회사 돌아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시는 직원들 있잖아요. 회사는 회사 거예요. 삼성전자는 외국인 겁니다. 삼성전자 개인이 팔든지 사든지 별로 상관도 없는 종목이에요. 뭐 영향이 없진 않아. 기관보다는 개인이 많으니까. 근데 뭐 그렇게 뭐 개인이 빠져나가 삼성이 무너져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현재 이제 뭐 개인이 팔았다 그래서 좀 이렇게 흔들린다 이런 해석보다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크게 세 가지로 보죠.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자, 첫 번째 관점은 이제 장기로 보자. 요 얘기고, 지난번에도 한번 재무 차트 보여드리면서 삼성전자의 현재 방향 자체가 이거 올라가고 있는 방향은 맞아요. 그리고 또 지금 DDR4에서 DDR5로 넘어가고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2022년에 이제 DDR5 양산도 하고, 그리고 한국형 반도체 공단 단지 이제 만들 거고, 미국도 이제 텍사스에 공장 증설했고, 우리나라 공장, 미국 공장 이렇게 딱 구분 짓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제 미국의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쪽에 이제 연구개발 시설도 굉장히 크고. 그 여튼 삼성전자는 뭐 그동안에는 가전회사 뭐 이랬다면 지금 이제 반도체 매출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반도체, 휴대폰 이제 큰 축 하나씩을 차지를 하고 있는 그 사업부라고 하죠. IM이라고 하나? IM 사업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업부별로 매출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에 매출이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지금 뭐 제조업인데도 삼성 제조업이죠. 서비스업은 아니니까 영업이익률이 15%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죠. 근데 그러면 주가가 왜 내리냐?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왜 성장 속도가 조금씩 둔화되지? 그러니까 월급이 연애를 하다 보니까 월급이 500만 원이야. 야, 이 사람 좀 쓸만한데? 그런데 다음 달에 600으로 늘었대. 그 다음 달에 700으로 늘었대. 계속 늘어.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월급이 늘어나는 속도가, 물론 700을 계속 벌어. 마이너스 아니야. 690으로 줄어든 게 아니야. 근데 710만 원으로, 이제 월급 인상폭이 10만 원으로 바뀐 거지. 원래는 100만 원씩 늘던 사람인데, 뭐니 너?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었어? 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좀 웃기긴 하지. 따지고 보면. 근데 여튼 삼성전자의 상승 속도를 이거보다 더 크게 본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본 거지, 지금. 근데 왜 이렇게 가? 영업이익 너 지금 살짝 꺾인다? 적자도 아니에요. 망하는 회사도 아니야. 근데 다만 지금 주가가 좀 높다. 여기까지는 조정 받아도 된다. 이렇게 그냥 계속 가도 되고. 근데 지금 워낙에 높으니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만약에 내가 애들 무슨 뭐 세뱃돈 이런 걸 가지고서 좀 투자를 하겠다. 그냥 삼성전자가 낫죠. 그래서 주식 거래할 때 내가 만약에 잘 모르겠다. 룰렛으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룰렛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요렇게 이제 칸 쳐가지고 여기 이제 검은색, 뭐 빨간색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서 여기에 3분의 1로 여기다가 여기다가 베팅하는 거, 여기다가 베팅하는 거, 뭐 여기다가 베팅하는 거, 이거는 3분의 1 확률이죠. 검은색, 빨간색 요거는 2분의 1 확률이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요거를 여기에다 번호 하나 딱 찍으면은 그걸로 이제 베팅한 금액대로 이제 배당 주고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가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국내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우리나라 주식이 좋고 나쁘를 떠나서 나는 미국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 나는 우리나라 주식이 좋지만 미국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 이거 뭐 팬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미국 주식 올라갈 것 같아. 그럼 국내 주식 안 하고 미국 주식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국내 주식을 하고 있죠. 근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에 국내 주식 아직 글렀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국내 주식을 하고 있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국내 주식이 낫다, 미국 주식이 낫다, 이걸 뭐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미국 주식이 나은 것 같아? 그럼 국내 주식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전제는 우리나라 주식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갈 것을 베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을 만약에 골랐어.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을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글러먹었어.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냥 지수 ETF 사시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을 봅니다. 근데 나는 지수 ETF는 뭐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사실 이게 더 좋은데, 뭐 하다가 보니까 좀 뭐 산업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어. 우리나라 주식이 전부 다 좋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뭐 지수를 전부 다 투자하기에는 뭐 작전주도 많고, 난 좀 불안해가지고 지수를 투자하고 싶진 않아. 그냥 나는 코스닥이랑 코스피 정도는 구분지어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 지수 ETF로 들어가는 거고, 나는 이제 업종으로 구분을 해서 나는 반도체다, 뭐 아니면은 뭐 전기차다, 이 중에서 나는 한 군데, 그러니까 반도체, 전기차 요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이 중에서 무슨 뭐 마리화나주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 그럼 반도체 ETF 하나, 전기차 ETF 하나 이렇게 사면 돼요. 그런데 반도체 중에서 이 안에서 또 그 ETF로 포함된 것 중에 난 이 종목 하나가 싫어. 그렇다면 요 종목, 요 종목, 요 종목 난 얘도 싫어. 그러면 요거 세 개를 골라서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뒤집어서 보자면 내가 종목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없어? 그럼 업종 정도는 골라야 돼. 반도체냐 전기차냐 뭐 아니면 뭐 메타버스냐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하나 정도는 골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그걸 골라가지고 그 업종에다가 ETF를 사면 되는 거잖아. 이것도 못하겠어? 그건 지수 ETF에다 고르면 돼요. 근데 지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모르겠어? 주식을 안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안 올라가고 그 미국 주식 올라갔거든?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하면 돼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거 뭐 금융 그 어디죠? 금융투자협회? 거기 들어가면 ETF 그 교육하는 거 나옵니다. 그 뭐 10,000원인가 내면은 교육 받을 수 있어요. 여튼 그걸 보고서 하시라. 그래서 삼성전자는 장기로 보자면 올라가는 것에는 큰 이견은 없다. 다만 느리다. 근데 수익률 수는 당연히 밑으로 내려갈수록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수익을 좀 더 많이 내고 싶다. 그럼 밑으로 가는 거고, 여기에다가 반도체 이거 관련한 종목도 있는데 ETF랑 해당이 되는데 얘랑 연관되어 있는 코스닥 회사 이런 것들이 주가는 제일 크게 올라가겠죠. 이제 얘는 올라가게 되면 100% 이렇게 올라가겠지. 얘는 이제 올라가게 되면 한 30%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이제 올라가게 되면 종목이 올라가면 이렇게 될 거고, 반도체가 얘가 올라가면 한 15%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면 7%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여기 어디게좀 있다. 여기랑 사이에 있다. 왜냐면 여기 어디게 좀 중간 사이 여기쯤 있겠네. ETF 어차피 ETF랑 마찬가지니까 삼성전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는 장기로 봤을 때는 괜찮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중기로는 최근 들어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한 1년 정도가 내렸는데 요렇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하락하던 부분을 돌파했어요. 여기 좀 중요해.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던 흐름을 깨뜨리고 올라간 종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내가 현재 삼성전자 들고 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돌파했었던 가격대 여기가 깨뜨리면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습니다. 중기 흐름으로 보자면 이래요. 근데 좀 더 단기로 보자?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이 가격대에 물린 사람들이 있어요. 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2021년 1월에도 누군가 잔뜩 샀고, 뭐 물론 한 사람은 아닙니다. 뭐 전 국민이 다 거래를 했으니까 여기도 포함이에요. 지금 여기까지도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거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차트로 봤을 땐 이렇게 보지만 각각의 계좌의 스마트폰에 찍혀 있는 잔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누군가는 마이너스 3%, 누군가는 마이너스 5%, 누군가 마이너스 10%, 제일 호구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찍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휴대폰 열었을 때 잔고에 그렇게 떠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근데 왜 8만 원이 위험하냐? 이거는 뭐 장기, 단기, 중기 뭐 다 해석을 해도 8만 원 부근이 단기 리스크는 맞습니다. 뭐 아까 뭐 롤오버니 뭐 스프레이드니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복잡할 거고,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최근 들어 물려있는 사람들이 다 8만원 부근인데, 자, 지금만 해도 77,500원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잔고에 마이너스 한 4% 정도 찍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한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정도 찍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 4%, 5%까지 올라와 있는데, 요 상태에서 개인들이 손절 나가는 자리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점점점 줄다가 다시 늘어나는 타이밍이 있어요. 다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자리에서 손절을 합니다. 개인들이 그래요. 심리가 그래. 올라가다가 밀리는 것 같을 때 거기서 손절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8만 원을 찍고 밀리기 시작할 때 여기서 눈치 게임이 시작될 거라는 얘기예요. 제일 덜 물린 애들부터 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매도세가 나올 만한 애들은 얘들이에요. 얘들부터 이제 눈치 게임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제도 지금 음봉 나왔거든요. 오늘도 지금 살짝 음봉 나오고 있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얘들이 판다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밀리기 시작할 때 팔아요. 근데 만약에 얘들이 파는 것보다 새로 살려는 사람들이 좀 더 많다 그러면 당연히 얘가 넘어가겠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요 가격대를 넘어가는 순간 대동단결이 돼요. 그래 우리 같은 편 같이 손 붙잡고 주가 올려보자. 가자! 또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얘들이. 원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3%,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디서 팔지? 어디서 손절하지? 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텐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다 같은 편이 되면서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다 같은 편이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물린 애들이 나 지금 한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3%만 되면 내가 정말 소원이 없겠다. 나 그냥 지금 한 3억 넣어놨는데 비중 좀 줄여야겠다. 이제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요 근처까지 올 때 다시 한번 밀립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번으로 예상되는 흐름은 요 부근에서 밀릴 수가 있다. 그럼 밀리면 여기까지 간다?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8만원 부근이 됐을 때 비중을 축소하시고 아예 8만원이 넘어가는 한 82,000원, 83,000원 여기서 재매수 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주식 공부를 하는 이유는 모든 주식은 다 N자형으로 생겼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회사가 옆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있고 밑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있고 위로 올라가는 회사가 있잖아요. 자, 근데 횡보하고 있는 차트에서 가장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죠. 상승할 때 가장 좋은 자리는 여기입니다. 자, 근데 종목을 A, B, C가 있다면 어떤 걸 고르겠어요? 당연히 C를 고르겠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고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차트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N자형으로 올라가는 요 눌림목 구간이 가장 좋은 자리예요. 요렇게 추세를 만들어 놓고 무슨 뭐 지표니 무슨 기법이니 뭐 무슨 분석이니 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여러분이 주식을 한번 책을 좀 펼쳐놓고 봐야겠다라고 해서 공부하는 모든 자리는 다 여기입니다. 여길 찾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회사가 요 그림이네. 올라가고 있구나. 지금 눌리고 있구나. 여기를 분석하는 기법, 여기를 분석하는 기법, 여기를 분석하는 기법,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은 여기를 찾는 분석 기법으로 수렴한다는 겁니다. 그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여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치환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비중이 크다? 8만원 근처 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이시고 비중을 다시 늘릴 때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봐야 뭐 한 3%,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82,000원이나 83,000원 넘어갈 때 거기서 다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늘 카카오뱅크랑 삼성전자 두 개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제 의견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자기가 직접 선 그려가지고 똑같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는 여기쯤 해가지고 줄이고 여기쯤 해가지고 사고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렇게 계획 세우시면 됩니다. 끝!